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탈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통계에서 보니까요. 한국은 이제 유출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1200명의 부자들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으로요. 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한 14억 원 이상의 자산이 기준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잖아요. 그럼 금융자산만 14억이면은 이제 꽤 규모 있는 부자들이 좀 한국을 떠난다고 볼 수 있어요. 유출 순위 1위는 이제 중국이죠. 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윈같이 이제 부자들이 탄압받고 심지어 실종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제 부자들의 해외 이주는 아주 당연해 보이죠. 근데 2위가 영국이라는 건 좀 뜻밖이에요. 이게 영국은 원래 오히려 부자들이 영국으로 이제 이민을 좀 많이 가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좀 부자들이 떠나는 유출국가로 바뀌었어요. 이게 2016년에 이제 브렉시트로 얘네가 EU를 탈퇴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원인이 돼서 이 유출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투표 당시에 이제 청년 세대는 이제 EU 탈퇴를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영 제국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절대 다수 이제 노인 세대가 이제 EU 탈퇴에 이제 투표를 좀 하면서 브렉시트가 됐다고 하니까요. 아, 이게 좀 민주주의가 맞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3위는 인도예요. 인도도 좀 이해는 가요. 일단 인구 수가 너무 많죠, 인도는. 그리고 엄청 덥고 미세먼지가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그 환경오염도 너무 심하고 그 유튜브 보니까 이제 민사 소송 판결 받는데 무슨 4, 5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게 나 같아도 인도에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해외로 떠날 것 같기는 해요. 4위가 이제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가 순위는 4위긴 한데 앞서 1위에서 3위 국가들과는 규모 면에선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게 저희가 2022년만 해도 순위에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마이너스 800명으로 이제 7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마이너스 1200명 늘어나서 이제 4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 그 성장세, 그래서 좀 유출 폭을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부자들은요,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만 제외하면은 이제 이 순위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전쟁 났죠. 브라질, 남아공, 뭐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이런 나라랑 우리가 좀 순위를 나란히 한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죠. 근데 이 중에서 한 15,000명이 부자가 나왔으니까 총 인구수로 하면은 한 0.11%.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명 인구인데 지금 1,200명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 인구수로 보면은 0.24%로 이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자 유출 속도가요. 이 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2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어디로 그럼 이주했냐? 이제 뭐 미국, 그죠? 싱가포르, 캐나다, 뭐 호주, 이태리, 뭐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이거 다 이해가 가요 저는. 근데 UAE 이게 아랍에미리트인데 두바이가 있는 곳이죠. 얘네가 1위인 게 좀 전득받기더라고요. 이게 2023년 작년에도 1위였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UAE랑 싱가포르가 좀 비슷한데요. 얘네는 세금이 아예 없대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는 거의 자본소득에 세금이 없는데 UAE는 아예 개인 내 소득에도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득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크잖아요. 이런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그 제 지인 중에 싱가포르 영주권이 있는 분이 있는데 싱가포르 증권 계좌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런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싱가포르 계좌 만들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자, UAE랑 싱가포르와 달리 이제 캐나다나 호주, 뭐 이태리 이쪽은 이제 자연 환경이 너무 좋죠. 제가 캐나다는 못 가봤지만 이 호주, 이태리, 스위스는 가봤거든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살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뛰어난 경쟁력이죠. 그리스랑 포르투갈도 아름답죠. 근데 얘네는 여기에 더해서 얘네는 물가도 싸요. 그쵸? 그러니까 부자들이 은퇴하고 살기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일본도 사실 최근에 지금 엔저가 되게 심하잖아요. 엔화가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물가가 싸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순위에 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오히려 부자가 유출하는 거에 순위 10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하면은 좀 뭐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유출 국가, 유입 국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갈수록 이런 신흥국 경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진짜 높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제 이거를 예전 어느 교수님 강연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이 속도가 너무 빨랐잖아요.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발전할 때 부자들한테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급격히 경제 발전을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때 발전할 때 전략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잘할 것 같은 기업, 대기업이죠. 그리고 인재, 소수 개인들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부의 양극화나 뭐 공정한 분배 이런 거는 예전에는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이 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좀 공정한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세 부담률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요, OECD 대비 별로 높지 않았어요. 좀 낮은 편이었죠. 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통계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 2000년 그 이전은 이 조세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았겠죠. 그리고 이게 2000년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세금 신고되지 않는 현금 거래 소득도 엄청 났을 거예요. 그리고 1993년에 이제 금융실명제가 됐는데요. 이 전에는 막 익명 차명 계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런 거 차명 계좌 수익금도 다 눈먼 돈이었죠. 세금 걷기 힘들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을 보면은 이게 비자금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 이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없었던 이 지하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죠. 사실 이분이 그 전두광 씨가 정말 재산 29만 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는 너무 경제 발전이 우리나라가 좀 급박했기에 빨랐기에 이 부를 이룬 부자들한테 세금을 충분히 거둘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과거에 부를 이룬 이 과정에서 못 거뒀던 세금을 보충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이 취지가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죠. 상속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해외로 이주하면은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예전에 부유세라고 있었는데요. 이 부유세도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는 가죠. 근데 부자들은 해외로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나 부유세나 글로벌화 앞에서는 당위성만 남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상속세뿐 아니고 다른 세금도 똑같고요. 우리뿐 아니고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뭐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베트남 다른 신흥국 똑같은데요. 얘네도 경제 성장을 이제 급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한테 이제 성장하는 동안 세금을 충분히 못 걷었겠죠. 근데 이게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면은 분배도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얘네가 나 외국 갈래 하고 해외로 이제 세금이 없는 UAE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세금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야 너네 과거에 못 걷었던 거 다시 내놔 하고 대출로 다시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이런 신흥국에서 벌었는데 결국 세금은 이주한 선진국에 내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더 쉽게 비유하면은 이제 이게 남편인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수십 년간 이제 그 내조한 거예요. 정말 집안일 하고 자녀 키우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마침내 성공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이제 와이프 내팽개치고 어리고 예쁜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너 부자가 되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반 내놔. 그쵸? 근데 이미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해외로 가면 끝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애국심이 있으니까 탈주를 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 보면 일제시대 때 이 조국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막 독립자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뭐 목숨을 내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나 정말 이런 분은 너무 숭고하고 존경받을 분이라는 건 이거 틀림없죠. 근데 과연 요즘 세상에 이 조국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세금 앞에서는 애국심이고 뭐가 없어요. 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애국심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나라 중 하나가 전 중국 같아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뭐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 중화민족의 어떤 그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데 중국조차도 지금 부자들이 자산을 빼돌리고 탈주하고 있죠. 하물며 뭐 인도나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원래 하나의 국가 민족도 아니었거든요. 얘네는 더 심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태어난 곳이 남아공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CEO는 인도 사람인데 이분들이 과연 태어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을까요? 이미 국적은 미국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신흥국이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레벨로 가려면은 이제 분배랑 복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걸 부자들한테 세금을 충분히 걷기 전에 자꾸 세금 이제 인재들이랑 부자들이 탈주해 버리면은 이게 점점점 이런 이민이 좀 쉬워지고 활발해질수록 신흥국 경제는 좀 난간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의 이민을 이끌어내려면은 각 국가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민 왔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베네핏, 이 매력 어필을 좀 해야 돼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랑 싱가포르죠. 얘네는 사실 캐나다나 호주, 뭐 이태리, 스위스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없잖아요, 사실. 저도 두바이 가봤는데 그 모래 먼지밖에 없거든요, 빌딩이랑. 근데 얘네가 이 세금에 대한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손쉬운 비자 발급, 그리고 아시아 뭐 금융 허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경험 등 여러 가지 이런 전략으로 전 세계 부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 부자들이 유입되면 그 국가에 뭐가 좋냐? 당연히 부자가 오면은 자기 살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옷도 사고, 맛있는 거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소비하면은 부가가치세, 이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100억대 큰 부자들은 이제 이민을 오면요, 그냥 그 나라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보통 또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일자리가 생기고요, 역시 이거는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부자들이 유출되면은 그쵸, 내수 경제도 나빠지고요, 세금 걷기도 더 힘들고 기업도 빠져나가는 거, 일자리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악영향이 있죠. 부자를 욕해서 안 돼요. 부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UAE랑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국가들이 부자들 우리나라로 와주세요라고 다양한 좀 인센티브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여행을 꽤 많이 다녔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기가 이제 포르투예요. 포르투갈인데 여기 포르투갈은 D7 비자라고 있어요. D7. 그러니까 일명 얘가 패시브 인컴 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민을 가려면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특별한 또 기술이 있거나 뭐 간호사나 뭐 개발자 같이,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라 정말 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도 그냥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이나 이제 임대소득 같은 이런 패시브 인컴을 내가 증명하면요, 안정적으로 포르투갈에 살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D7 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비자를 줄까요? 이거는 이 100만 원, 물론 100만 원은 아니겠죠, 조금 더 되겠죠. 이게 패시브 인컴으로 받으면 포르투갈에 와서 소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포르투갈에 거주하면은 돈을 거기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포르투갈의 D7 비자처럼 이런 패시브 인컴 비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진국 대다수가 이제 고령화돼서 돈 많은 노인들이 많아져요. 이들은 자국에서는 이제 세금 압박에 좀 시달리겠죠. 그럼 이런 부유한 노인들한테 야, 우리나라 오면은 배당소득세 낮춰주고 비자 줄게, 와서 좀 우리나라 소비 좀 해라, 그냥 사업 안 해도 돼, 와서 그냥 소비만 해, 소비. 이런 수요가 저는 포르투갈 말고도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20, 30대잖아요. 이분들도 이민 준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많이 준비하죠. 근데 저는 이제 4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도 많이 잘 못하고 제가 외국에서 써먹을 만한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건 사실 좀 힘들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차피 파이어 해서 그죠? 배당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은 이런 포르투갈의 이런 패시브 인컴 비자는 굉장히 유용하고 좀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민을 가면은 결국 한국 국적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갔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처럼.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거주만 할 수 있는 이런 비자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살아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걸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내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배당소득으로 생활할 때요, 이게 183일 이상,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요, 이게 비거주자가 돼요, 국내에. 그러면은 배당소득세가 원래 15.4% 떼잖아요. 근데 이거를 22% 내야 돼요. 대신에 이거는 종합소득과세는 안 되고요. 근데 내가 이 거주하는 곳이 우리나라와 이제 조세협약이 되어 있으면요, 이 조세협약상 이 제한세율이 있거든요. 이 제한세율 이상은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체류하는 국가랑
우리나라랑 그 제한세율이 10%라고 하면요. 내가 배당소득세를 22%가 아니고요. 이 10%만 내고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조세 협약별, 이제 국가별 세율을 찾아봤는데, 이제 프라하가 있는 체코를 보니까 배당소득 제한 세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프라하에 살면서 한국 계좌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배당 받으면은 5%만 세금 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서 제가 주변에 세무사 공부하는 동생이랑 몇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뭐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뭐 안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이론상은 맞는데 실무에서 하기엔 좀 힘들 거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혹시 확실하게 아는 분 있으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부자들의 유출입을 보니까 저는 결국에 이 한국이랑 그리고 이 미국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어요. 자, 우리나라가 계속 유출 속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멈추고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에 있는 이제 부자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그 이민의 매력이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고 또 케이팝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이란 도시는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행으로 좋은 거지 과연 이렇게 이미 부자들이 이민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에 좀 위험이 있는 국가거든요. 이 북한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쉽게 이민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내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이런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북한 때문에 섬이잖아요. 유럽처럼 막 자유롭게 자동차나 기차로 이게 여행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 위치도 너무 극동에 있어서 이게 유럽을 가기도 미국을 가기도 너무 멀죠, 둘 다. 뉴욕은 직항까지 거의 15시간이잖아요. 거의 지구 반대편이죠. 영어가 이제 잘 통하지 않는 것도 단점이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만 한글을 쓰는 게 진짜 이게 장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중국어 배울 때도 많이 느꼈는데 뭐 어쨌든 이 이민이 아마 이 한글을 쓴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우리 한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따뜻하지 않죠. 이게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좀 부정적인 성향이 있죠. 서양인은 좀 나아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이 중국인 부자들이 막 떼거지로 한국에 온다고 하면은 이거 과연 인식이 좋을까요? 이제 예전에 이 남극의 영부원인데 남극보다 서울이 더 춥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은 너무 춥고요. 또 너무 건조하고 또 여름엔 또 너무 더워요. 요새 너무 덥잖아요. 습하고. 이게 점점 저는 봄이랑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기분 탓일까요?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온도가 좀 오락가락해서 이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매력이 없죠.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출산율이랑 그리고 이제 고령화죠. 부자들이 이민을 결정할 때는요, 이제 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과 좀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좀 밝고 좀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은 좀 미래가 너무 어둡죠. 이제 믿기 힘들 만큼의 낮은 출산율이요,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도 예상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이 원화라는 화폐 가치도 사실 유지가 쉽지 않은데 부자들이 한국으로 과연 올까요?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한국을 탈주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다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일단 뭐 사회 지도층들부터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있죠. 이게 지도층도 이러는데 해외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길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반면에 암울한 우리나라와 달리 이 미국은요, 역시 앞으로도 계속 내 소중한 자산을 좀 투자할 만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1위가 UAE고 3위 싱가포르인데 얘네는 이제 낮은 세금이랑 손쉬운 비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좀 부자들을 끌어들였잖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인센티브나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최고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포르투갈의 D7 비자처럼 내가 한 달에 뭐 한 월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소소한 패시브 소득이 있으면요, 이 미국 비자 안 줘요. 취득할 수가 없죠. 뭐 최소 뭐 90만 달러 이것도 요새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번에 엄청 큰 목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미국 현지인의 이 고용을 창출해야 돼요. 물론 뭐 내가 AI나 반도체나 정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인재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럼 비자 발급 가능하겠죠. 지금 TSMC나 삼성 파운드리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런 직원들한테 유혹이 많다고 해요. 여기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 교육이나 내 커리어를 생각하면은 이 유혹에 좀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미국 영주권 준다고 많이 꼬신다 하더라고요. 부자들에게 왜 이제 이주를 했냐 물어보면은 결국 나랑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싱가포르 UAE의 낮은 세금이나 그쵸?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안전한 치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센티브겠죠. 근데 유독 미국은 이주를 결정한 이유가요, 좀 달랐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가 많았다고 해요. 이게 뭔가 이유부터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다른 나라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거주, 미국은 뭔가 거기서 또 내가 해보려고 도전해보려고. 아마 미국도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싱가포르처럼 세금 없애고 비자 간소화하고 막 인센티브 줬으면요, 아마 부자들이 구름같이 더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제 이주한 부자들도 이분들이 자기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에 이주했다고 여기 아랍에미리트 주식 시장에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집이랑 뭐 부동산 현지에 투자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잖아요. 금융자산은 역시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미국 리츠에 투자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 투자에도 세금 없다 그랬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UAE나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 원화 자산은 줄이고요. 달러 자산을 늘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이민을 생각해서 이제 연금저축 혜택 좋은 거 아는데, 그죠? ISA도 이거 이제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민 갈 때요, 내가 한국의 이 증권사에 있는 이 미국 주식들 있잖아요. 이거 주식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모두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현금화 할 때 당연히 22% 세금 내야죠. 그쵸? 그때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원래는 만 55세 이전에 내가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은 16.5% 과세하잖아요. 그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근데 이것만 해도 뭐 꽤 이득이죠. 22% 나으니까. 근데 이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이제 이게 있어요. 가입자의 국외 이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민을 가면은 특별 중도 사유에 해당돼서 16.5%가 아니고 3.3에서 5.5%만 과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직접 투자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거 참고로 IRP는 안 됩니다. 연금저축만 돼요. 물론 뭐 그 직접 투자는 부부간에 이제 10년 동안 이제 6억 이제 공제해서 이제 증여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올해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직투도 뭐 이거 활용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느 거 하나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연금저축이랑 직투랑 같이 섞어서 해야죠. 제가 4줄 요약하면은 결국 이제 부자들이 이제 탈주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흥국은 갈수록 좀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민이 활성화될수록.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이민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인센티브가 생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의 D7 비자는 이 패시브 인컴. 이런 비자는 사실 이제 타이어족에게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은 숏, 그리고 미국 자산이 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제 이민을 고려한다고 해도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포르투갈 이민을 준비하는 이제 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 동생이 결국 내년에 이제 포르투갈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고 살 자신이 없다면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저랑은 좀 달라요. 이제 좀 명문대를 나왔고 서울에, 그리고 유럽에 이제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 영어도 잘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장난으로 야 나도 10년 뒤에 갈 거다, D7 비자로 자리 좀 잘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자들이 한국을 이제 떠나는 것도 문제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는 게 사실은 더 문제 같아요. 특히 이 동생처럼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고요. 진짜 똑똑한 청년들이 먼저 떠나거든요. 그래서 왜 주식 경원 중에 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와 나중에는 이게 이민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도 많이 욕을 먹었어요. 저 댓글로 이제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한국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야 그렇게 도망가는 곳에선 잘 살 것 같냐? 거긴 여기보다 더 지옥일 거라고 막 악담을 퍼붓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욕하고 악담하기 전에 이제 이 청년들이 혹은 이 부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우리 사회와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게 맞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저도 이민 관련해서는 사실 요번에 공부를 좀 했지만 자세히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거나 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